여보, 당신 살아 있었던 거예요? 향 냄새가 무겁게 깔린 작은 장례식장. 내 손에서 국화꽃이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본다. 3년 전 배 사고로 사라졌다고 들었던 내 남편, 윤태석.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속삭임이 파문처럼 번졌다. 죽은 사람 아니었나? 저 얼굴 맞아?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정아. 그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무 익숙해서 더 낯설었다. 정말 당신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차가웠다. 오해가 있었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눈물이 핑 돌았다. 살아 있었다는 안도와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노가 같은 자리에서 부딪혔다. 아들 도연이 내 옆에서 굳어 있었다. 아버지 정말. 며느리 세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먹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다. 향 냄새 속에 금속성 냄새가 스쳤다. 그가 가져온 우산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검은 장판 위에 둥근 얼룩을 만들었다. 둥근 얼룩이 겹치며 확장될수록 내 마음의 균열도 커졌다. 빈소박 바람이 거칠게 스쳤다. 문틈 사이로 빗소리가 들어왔다. 그가 한 발 다가섰다. 여기서 이러긴 곤란하겠지. 나중에. 아니야, 지금 말해. 내 말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듯 고개를 돌렸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해.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망설이는 사이 화면에 짧은 문자가 떴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나는 메시지를 도연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아들의 어깨가 이미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 향내 대신 비냄새가 스며든다. 거실 스탠드의 노란 불빛 아래 오래된 액자 속 사진을 꺼내 들었다. 바닷가 방파제에서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사진 속 태석의 손목엔 낡은 시계가 있었다. 오늘 장례식장에 들어온 그 남자의 손목에는 같은 시계가 없었다. 나는 확대경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멈췄다. 시계 유리에 미세한 흠집, 번개 모양으로 금이 가 있었다. 아주 예전부터 있던 흠집. 침묵 속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 울렸다. 그 소리 위로 문자가 다시 울렸다. 내일 오전 강둑길 끝 카페로 혼자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누군지 묻는 내 메시지엔 답이 없었다. 화면 속 말줄임표가 깜빡였다. 사라졌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장판이 발바닥에 미지근하게 달라붙었다. 허공에 손을 뻗으면 그가 사라진 날의 습기가 아직 붙어 있는 듯 했다. 엄마, 주무세요? 방문이 살짝 열리며 도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 내일 그 사람 만나러 갈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엄마, 혹시... 도연이 말을 고른다. 그게 아버지 맞아? 나는 머리를 저었다. 모르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또렷이 말했다. 오늘 본 그 눈빛, 내 사람이 아니었다. 끓는 물 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피었다. 김 속에 바다의 짠내가 스며드는 착각.
나는 싱크대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파란 비닐 테이프가 감겨 있고 매직으로 희미하게 적힌 글자. 갈매기 창고. 3년 전 실종 신고 다음 날. 나는 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잊었다. 아니, 잊은 척했다. 문자가 없었더라도 나는 내일 그 카페에 갔을 것이다. 오늘 본 사람의 웃음이 내 기억 속 남편의 웃음과 다른 이유를 알아야 했다. 새벽. 비가 그쳤다. 창문을 열자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다. 새가 우짖었다. 나는 검은 카디건 주머니에 파란 열쇠와 확대경, 그리고 작은 수첩을 넣었다. 간단히 토스트를 구웠다. 버터가 노릇하게 녹는 냄새가 오래전 아이 도시락을 싸던 새벽의 냄새와 겹쳤다. 그때와 다른 것은 단 하나. 오늘은 누구의 입맛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 식탁 위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걸었다. 낡은 시계의 흠집, 사라진 손목시계, 낯선 메시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선은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온 어떤 문으로 나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같이 갈게. 아니, 오늘은 나 혼자. 왜?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조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는 순간 현관의 어둠이 잠깐 내 발목을 잡았다 놓았다. 문턱을 넘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카페는 강둑길 끝 오래된 벽돌집 2층에 있었다. 문을 밀자 볶은 원두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창가 자리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어깨선. 나는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다. 문자 보냈나요? 여자는 모자를 벗었다. 잿빛 단발.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윤태석 그 사람, 당신 남편 아니에요. 내 숨이 멎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재즈의 베이스가 순간 멈춘 듯 했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얇은 벨벳. 상자 뚜껑을 여는 소리가 부드럽게 스쳤다. 그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다. 유리 위 번개 모양의 흠집. 사진 속 그 흠집. 이건. 내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가라앉았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 시계 3년 전 저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혹시 누가 나를 찾거든 이걸 보여달라. 나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 카페 공기가 갑자기 가팔라졌다. 커피의 쌉쌀한 향이 목구멍을 쓸고 지나갔다. 그럼 오늘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누구죠? 여자가 창밖을 가리켰다. 흐린 강물 위로 바람이 결을 만들었다. 그 사람 누군가를 대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신이 알던 윤태석이 아닙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사람 당신 남편 아니에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파란 열쇠를 움켜쥐었다. 손끝에 감기는 거친 비닐 감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강둑길을 걸으며 눈물이 맺혔다. 3년 동안 애도하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오늘의 충격.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싸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엄마, 어디에요? 곧 들어갈 거야.
그 사람 다시 나타났대요. 장례식장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 엄마가 나갔던 사이에 왔다가 조문객들 앞에서 말했대요. 곧 진실을 밝히겠다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없는 사이 또다시 무대 위에 선 남자. 왜 하필 오늘, 왜 지금? 밤 집 앞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퍼졌다. 나는 갈매기 창고로 향했다. 녹슨 철문, 매달린 자물쇠. 열쇠를 꽂자 금속이 삐걱이며 돌아갔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어둠 속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낡은 서류 봉투와 함께 두툼한 수첩이 나왔다. 수첩에는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다. 입금 500만 인출 200만 잔액. 자세히 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다른 이름으로 이체돼 있었다. 낯선 이름 한세진. 그 이름은 내겐 생소했지만 어쩐지 도연이 말하던 어느 날의 통화 상대가 떠올랐다.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던 거래처 사장. 수첩을 덮는 순간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철문이 삐걱 열리더니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내 얼굴을 비췄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낮은 목소리. 낯선 남자였다. 당신은 누구죠? 그가 비웃듯 말했다. 그 열쇠 어떻게 손에 넣은 거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성큼 다가왔다. 본능적으로 수첩을 코트 속에 숨겼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그만해. 물러나. 모자를 눌러 쓴 카페의 여인이 나타났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뒤돌아섰다. 당신 이 일에 발 담그지 마. 남자가 떠나자 여인이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이 알아선 안 될 걸 알았네요.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새벽녘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수첩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옛날 물건 몇 개 찾았어. 엄마, 아버지, 아니 그 사람. 오늘 다시 보니까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걸음걸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오른쪽 다리를 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 그 사람은 멀쩡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확실해졌다. 오늘 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잠시 해방감이 스쳤다. 그렇다면 배신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 낯선 자일까? 하지만 곧 제 갈등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거지? 며칠 후 마을 회관 앞. 장례식 때 찍힌 사진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남자의 모습, 웃는 얼굴. 그런데 한 구석에 비친 그림자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림자 속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확대된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번개 모양 흠집. 그렇다면 남편은 살아있고 일부러 모습을 감춘 건가? 그날 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진짜 윤태석을 찾고 싶다면 내일 밤 항구 창고로 오세요. 혼자 와야 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창문 밖 바람이 세차게 흔들렸다. 커튼이 펄럭이며 마치 파도처럼 방 안을 휩쓸었다. 혼자 가야 한다. 나는 중얼거렸다. 도연이 내 방 앞에서 말했다.
엄마, 이번에도 혼자 가실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번엔 혼자여야 해. 하지만 끝까지 가야만 한다. 항구 창고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기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당신 누구죠? 왜 내 남편 행세를 한 겁니까? 그는 비웃듯 웃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지. 당신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늘 창고에 들어서기 전 분명 들렸어요. 태석의 목소리.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불현듯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가 팔로 길을 막았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나 내 귀에는 분명한 속삭임이 닿았다. 정아.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쇠사슬에 묶인 남자가 있었다. 초췌한 얼굴, 바싹 마른 몸. 그러나 분명 남편 윤태석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힘겹게 나를 올려다봤다. 정아, 드디어 왔구나. 눈물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왜 사라졌어? 왜 나와 아들을 두고 떠났어? 태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떨었다. 그날 사고 조작이었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지. 조작? 내가 보증을 잘못 썼어. 동업자에게 속아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배 회사에서 큰 보험을 들어놨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어. 그리고 나를 죽여야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당신을 죽이려던 사람은? 태석의 눈가가 떨렸다. 내 가장 가까웠던 동업자 박재만. 20년을 같이 일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나를 없애려 했어. 배에 일부러 결함을 만들었고 그날 폭풍 속에서 나는 바다에 던져졌지. 다행히 다른 배에 구조됐지만 살아있다는 게 드러나면 너와 도연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워서 숨어야 했어. 내 가슴이 미어졌다. 배신, 음모, 그리고 3년의 고통. 그러나 동시에 억눌린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장례식장에 나타난 저 사람은 뭐죠? 당신 대신 왜 태석 행세를 한 거예요?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낮게 웃었다. 보험금은 이미 타냈지. 하지만 진짜 태석이 살아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태석인 척 나서야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 흔들리게 만들면 진실은 더 묻히니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돈, 결국 당신들 손에 피 묻은 돈이잖아요. 그는 총을 꺼내 들며 비웃었다. 세상은 원래 그래. 힘 있는 사람이 진실을 지배하는 법이지. 그 순간 쇠사슬에 묶인 태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다. 정아, 나 때문에 더 다치지 마. 이제 내 삶을 살아. 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자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나는 진실을 묻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도 더 이상 내 삶을 건드릴 수 없어. 이 순간 이후로 나는 당신들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총구가 내 가슴을 겨누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도연이 뛰어들어왔다. 엄마, 도연 안 돼.
아들의 눈빛이 단단히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곧장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총성이 울렸고 귀가 순간 멍해졌다.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이미 도망쳐 있었다. 바닥엔 총알 흔적만 남아 있었고 공기는 매캐했다. 도연은 다행히 상처 하나 없었다. 그러나 태석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다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감당했어? 태석은 미약한 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정화 미안하다. 하지만 넌 이제 자유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고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게.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희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창고 문틈으로 바닷바람이 몰려들었다. 기름 냄새와 파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잘 가, 태석. 그리고 고마워.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며칠 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도연이 내 옆에서 물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사랑해야 해.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다. 태석은 결국 다시 떠나갔다. 살아있지만 함께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길을 새롭게 걷기로 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태석,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내가 어디 있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뒤척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모든 게 지나갔고 나는 살아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자를 두었다. 거기엔 남편 태석이 남기고 간 시계가 있었다. 금이 간 유리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시계를 손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계 초침은 아직도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도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고소한 향이 온 집안을 감쌌다. 그는 컵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바다에 나가야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거야.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걸어갔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파도가 모래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나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끝으로 스며드는 바닷물이 시원하게 다가왔다. 엄마, 아버지. 도연이 머뭇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 이제는 입 밖에 내지 말자.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충분히 살았어. 이젠 보내줘야 해.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과 자유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텃밭을 손봤다. 아직은 흙이 거칠고 잡초도 많았지만 새싹 몇 개가 자라고 있었다. 손끝에 흙이 묻으며 생명의 감촉이 전해졌다. 이제는 내가 가꿀 차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이웃 할머니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손수 만든 김치와 떡을 건네며 말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 말에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작은 노트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다. 남편은 떠났고 나는 남았다.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다. 펜 끝에서 글자가 또박또박 새겨질 때마다 내 삶이 새로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손녀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방학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적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올해는 머무르지 말아야 해. 이제는 내 부모님 곁에서 자라야 해.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이 그립지만 이번만큼은 내 삶을 먼저 지켜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바닷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 아이들이 웃으며 내 옆에 모여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바다를 거닐고 저녁엔 작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 어느 날은 김치전,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차 한 잔. 이제는 그 작은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속삭였다. 태석, 내가 어디 있든 나는 괜찮아. 이제 진짜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다, 정아야. 이제 진짜 너로 살아라.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또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서 자신의 삶을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사는 동안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